저는 공간 에너지를 이용하여 이 난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이분은 이제 선거로부터 계속 물러받아서 연구를 계속하고 계신 분입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소개받은 이은재입니다. 저는 세계적으로 우리가 도저히 그 문제를 풀 수 없다고 생각하는 기후위기 문제를 어떻게 우리 대한민국이 풀어낼 수 있는지, 그리고 내년이면 방류가 시작되는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도 어느 과학자도 못 풀고 있는데 이 문제를 우리 대한민국이 푸는 지혜를 어떻게 세계에 제시할 수 있는지 이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39년이니까 지금부터 83년 전입니다. 아인슈타인은 루즈벨트 대통령한테 한 장의 편지를 쓰게 됩니다. 이 편지는 미국이 원자폭탄을 개발하자는 건의였습니다. 이 편지 때문에 이제 맨하탄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핵무기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파괴적인 핵무기가 아니라 바로 앞에 말씀드린 기후위기 문제나 후쿠시마 오염수 같은 그런 난제들을 통해서 우리 이웃이 어떻게 안전하게 지켜질 수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지난 1997년 6월에 우리 정부에서는 세계가 우리가 숨쉬고 있는 이 공간에 숨어있는 에너지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키스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을 통해서 조사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결론으로 만에 하나 이런 공간에 숨겨진 힘 공간 에너지가 상용화될 경우 그 파급 효과가 민간서부터 국가 안보에 이르기까지 가히 혁명적이다, 이런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 이 보고서가 나와 있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보고서가 나왔어도 미국이나 유럽 등에서는 공간 에너지를 성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 부분의 연구에 착수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공간 에너지가 난제였던 이유는 전기만 해도 운동에 대해서는 사사시다 이해를 하게 됐는데 공간 에너지는 기존의 전자기적 에너지 움직임과 다르기 때문에 이런 이용이 당분간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이게 상용화되는 시기를 미국이나 유엔 등에서는 2050년쯤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께서는 지난 1999년 마치 발전기를 발명한 페라리처럼 이 공간에 숨어 있지만 엄연히 존재하고 흐르고 있는 공간 에너지를 유도해서 우리 일상이나 산업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된 그런 장치를 발명하시게 됐습니다. 그 장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장치는 전기의 원천이 되는 에너지가 공간 에너지이기 때문에 전기를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장치 앞에 물이나 공기나 금속이나 씨앗이나 무엇을 갖다 두어도 전부 최고로 품질이 좋은 나름대로 재료로 뒤바꿔내는, 이것은 일상에서는 이해가 안 가지만 미국 나사에서 수행하고 있는 우주정거장의 우주 실험이 우주 공간 에너지 이용인데 그거와 비슷한 결과를 내는 장치입니다. 이 장치는 이제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장치입니다. 그러니까 기후위기나 경제위기 맞물려 있는 얘기죠. 그 다음에 후쿠시마 원전수 이 난제들이 풀 수 있는 유일한 열쇠가 왜 공간 에너지인가, 이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세계는 사실은 어제 오늘이 아니라 몇백 년 동안 과학혁명, 산업혁명이 끊임없이 이어져 왔지만 에너지에 대한
바르지 못한 오해의 역사가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그 역사는 이제 지구 육지 면적의 75% 이상이 이미 사막화되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EU 집행위에서 보고한 얘기입니다. 바다 역시 지난 25년간 바다가 모든 기후조절의 나름대로 주재자인데 히로시마 원폭을 1초당 4개씩 투하한 결과 비슷한 열을 우리는 계속 바다로 보내고 있기 때문에 바다는 급속하게 사막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제주 바다나 동해 바다가 죽어가고 있다는 건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전부 아실 겁니다. 이런 것은 단지 기후위기나 이런 부분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 지구적으로 경제 위기를 가속화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한편 지금 제6의 멸종이라고 해가지고 대멸종이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를 다퉈서 언론들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국립과학회보에서는 2020년 6월에 대멸종의 속도가 이전에 생각된 것보다 훨씬 빨리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코끼리나 이런 거대한 동물들도 멸종이 되고 있지만 우리 최근에 많이 뉴스에서 알려진 꿀벌 등 많은 생물들이 멸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연구 결과는 학술지의 바이오로지컬 리뷰에서도 발표되어 있지만 생물종이 많이 이렇게 풍부하게 다양한 게 짧은 시간 동안 광범위한 전 지구적 영역에서 감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멸종의 이유는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는 말 그대로 풍부한 다양성을 우양하는 진화 체계를 본질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학기술은 다양성은 불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직 다양성을 하나로 획일화시키고 기계화시키고 표준화시키는 과학기술 만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다양성이 감소되고 다양성이 부정당하는 게 멸종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2019년에는 이 기후위기 문제는 단지 사막화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우리가 참 혹독하게 겪고 있는 코로나19 같은 전염병이나 가뭄, 농작물 문제나 이런 전 지구적 문제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기후변화에 대처해야 된다는 비상선언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비상선언에 불구하고 기후위기는 현재의 과학기술로서는 도저히 극복이 가능하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케리 대사는 지난 문재인 정권 때 이제 기후변화 국제회의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현재의 과학기술로서는 기후위기 극복이 도저히 가능하지 않으며 담대한 과학적 전환만이 가능한데 그러나 우리 지구는 아직 이런 담대한 과학적 전환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나 희망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환은 저는 에너지와 과학을 바르게 이해하는 순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는 에너지와 과학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에너지 그러지만 우리가 말하는 에너지는 사실 에너지는 아닙니다. 석유나 석탄이나 전기나 이 모든 에너지 원천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누구도 에너지를 본 적은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이 사용하는 에너지의 도구는 공간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제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영국의 산업혁명이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무수한 산업기술이 발전했지만 이런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가 자기를 스스로 발전시켜서 이용하는 공간에 숨어진 공간 에너지를 빼고 석탄이 에너지라고 생각하기도 했고 석유가 에너지라고 생각하기도 했고 철강이 에너지라고 생각했지만 이것은 다 원천 에너지가 아니라 파생 에너지이기 때문에 불완전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면서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거대한 지구적 기후위기를 가져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산업혁명 초기의 전기기관의 에너지효율은 4%뿐이 되지 않았습니다. 4%라는 것은 100의 에너지를 넣었을 때 96%는 그냥 버리고 마는 그런 에너지 효율이었습니다. 현대의 자동차 마찬가지 결코 40%를 넘지 않습니다. 이 나머지 60%, 40%라고 해도 나머지 60%가 계속 버려지기 때문에 기후위기가 생기면서 자원이 급속하게 고갈되고, 이것은 원자를 이용하는 문제에서도 파생에너지와 원천에너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입장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후쿠시마 오염수나 원자력 핵 폐기물 처리는 전혀 나름대로 해법이 없이 10만 년이고 만 년이고 꽁꽁 묻어두면 된다는 발상이 오늘의 과학기술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산업혁명 이후 350여 년이 지나가고 있지만 파생에너지 기술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양의 대목임으로 계속 증폭이 되는 겁니다. 양의 대목임이 뭐냐면 우리가 호흡을 할 때는 들이쉬는 힘이 있고 내쉬는 힘이 있습니다. 내쉬면서 쏟아내는 것만이 현재 산업기술의 에너지 사용 방식입니다. 그러나 자연은 음의 대목임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마이너스 엔트로피라고도 얘기합니다. 생명은 숨을 내쉬는 게 전부가 아니라 숨을 들이쉬면서 생명의 질서와 안정성을 유지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양의 대목임만을 중시하는 파생에너지 기술은 더 이상 에너지를 쓸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엔트로피의 무한적 증가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과학기술은 들이쉬고 내쉬는 게 숨이 아니라 내쉬는 것만 자연법칙이라는 연력학 제2법칙을 엔트로피의 법칙이라고 해서 이것을 절대법칙처럼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우리가 과학이라고 생각한 과학은 무엇이었는지, 과학기술은 무엇이었는지를 정말 한번 면밀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은, 또 과학자는 대부분 과학자가 아니라 과학기술자입니다.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과학은 과학이 아니라 과학기술입니다. 과학과 과학기술의 차이는 과학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와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를 함께 인식하는 학문입니다. 이것이 세계의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학자는 마치 구도자처럼 보이지 않는 근거 세계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겸손되게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과학기술은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는 부정합니다. 원자에 이르러서도 핵과 전자까지만 과학의 영역이라고 생각하지 원자를 구성하는 거대한 원자 공간은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최초의 물질의 탄생을 보면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보이는 세계가 시작이 되면서 이것은 우리가 물질을 구성할 때 이분법 체계 0과 1로 구성을 하는데, 우리가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밝혀진 힘들을 중력이나 전기력이나 원자력 안에 들어있는 강한 핵력이나 원자력 공격 약한 힘들은 결국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오해는 에너지를 바르게 이해하려면 공간과 물질에 대한 오해를 걷어내고 바른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아인슈타인은 아까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이 우주가 시작되고 원자가 시작되고 물질이 시작되었지만 공간조차도 공간은 물질의 물리적 표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금 연장하시고, 왜냐하면 후쿠시마 오염수나 원자력 폐기물을 세계 과학이 높을 때 여기서 15분 안에 다 조금만 이제 연장을 할 테니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난제로 여기는 원자력 폐기물이나 기후 문제는
이 원자의 99.9%가 텅 비어 있는 공간인데 이것을 가운데 있는 작은 핵의 0.00 반응으로 볼 것인가 99.9 공간과 물질 반응 볼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원자력의 모든 반응들을 얘기할 때는 가모프라고 빅뱅 이론을 얘기한 이 학자를 내십니다. 이분은 원자핵 반응을 양자 요령 상태로 인식하면서 핵 안에서 알파 공개라는 헬륨 원자가 튀어나오는 것을 나름대로 양자역학 이론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가모프조차도 핵 분열을 설명하긴 했지만 양자 이론으로 핵 분열 이후에 수없이 쏟아지는 불안정한 나름대로 방사능 원소가 어떻게 안정화될 수 있는지 견해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핵 반응이 오직 물질이 아니라 물질과 원자 공간의 반응이라는 생각을 지나쳤기 때문에 어떤 견해도 제시하지 못하고 이렇게 흘러온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과학기술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원자와 원자 사이 공간에 대한 이해는 전무한 상태이기 때문에 핵 분열을 일으키지만 핵 분열을 일으킨 방사능 원자가 안정화될 수 있는 것은 전혀 하지 못한 채 수많은 방사성 핵종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다음 세대에 폐기물이 안정화되는 게 10만 년이 걸리기도 하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인공지능도 해결 못하니까 자연의 반감기 아까 말씀 반감기 기간이 10만 년이나 몇 년이나 이렇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폭발은 밖으로 퍼져나가는 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안으로 끌어들이는 힘이 생겨야 됩니다. 그래서 핵반응을 이렇게 공간과 물질 반응으로 이해하게 되면 우리가 숨을 쉴 때 우리는 이제 단전에다가 나름대로 힘을 움직이다 하는데 공간에 나름대로 물질이 들어갔다 나오고 이러면서 핵반응이 다르게 되면서 불안정 상태가 안정화된 상태로 변하는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폭발은 바깥으로 퍼지는 것인데 안으로 퍼지는 소용돌이 치는 게 은하계가 돌든지 시냇물을 흘러가든지 이럴 때 소용돌이 치는 걸 내파라고 합니다. 안쪽으로 휘돌아지는 이 내파를 이용하는 게 바로 공간 에너지를 이용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런 핵반응을 공간 에너지를 이용하게 되면 이 입자가 불안정한 입자가 안정화되는 게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예를 들면 핵분열로 생성되는 입자들은 방사능 입자들은 마치 열병에 걸린 것처럼 뜨거운 열을 냅니다. 열을 식혀야 안정화되는데 이 열을 식히는 나름대로 유일한 일이 공간이라는 겁니다. 차가운 얼음물을 찜질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간에 대해서는 카시미르 효과라고 진공에 아무것도 없는 게 힘이 있다는 얘기도 밝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는 미국에서는 원자가 저 비어있는 공간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에너지를 보고 우주 탐사선 동력으로 활용한다는 얘기를 연구하고 있다는 걸 2010년에 발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간 에너지는 꼭 이렇게 우주에 가서 공간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주에 갈 경우는 저런 거대한 비용이 듭니다. 무선 전력 연구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이 안테나는 지난 1963년에 우리 우주에서 빅뱅이라는 흔적이 뭔가를 찾기로 3K라는 온도를 찾아낸 안테나입니다. 우주의 신호를 이렇게 찾아내는 것처럼 지상에서 렌즈나 발전기나 안테나를 이용하면 보이지 않는 에너지 신호를 잡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주로 가야 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공간을 이용할 경우에 정말 아까 말씀드린 물이나 공기나 씨앗이나 모든 것들이 내파를 유도하기 때문에 질서 있는 안정화가 입자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내파가 형성됐다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아까 전기사랑 장치 앞에 물을 놔둘 경우에 물은 색깔이 없기 때문에 변화가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얼음을 얼려보면 비처리된 물은 저렇게 표면이 거칩니다. 처리된 물은
양자 차원에서 정제가 표면이 이렇게 좋아집니다. 이래서 이렇게 고단물을 고도적으로 정결된 물을 후쿠시마 오염수에 적용할 경우에 물로 물을 다스릴 수 있는 이수치수 작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합성이 이렇게 좋아지는 것이 물만으로 이렇게 식물이 뛰어나게 50% 이상 효율이 좋아지는 건 이건 우주 실험에서 나오는 효과들을 지상에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미세먼지의 1차 원인인 VOC가 해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름도 저렇게 입자가 고와지면 포장을 뜯지 않은 기름을 저 앞에 놔두기만 하는 것으로 이렇게 화력이 최소 50% 이상에서 100%, 200% 이상이 아주 작은 실험만 해도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기후위기 부분을 해결하지 못하는데 이런 장치를 간단하게 디자인만으로 실에 이용할 경우에 이 실이 시냇물의 열목이 물살을 나름대로 정화시키는 작용하는 것처럼 오염된 공기를 나름대로 맑은 공기라는 공기 열목 기능을 자동차 맞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후쿠시마 오염수는 이 물을 이용해서 고기를 삶아 보면 평소에 고기는 저렇게 거칠지만 이렇게 결이 좋아지니까 고기가 아주 좋아집니다. 그래서 후쿠시마 오염수를 이수치수로 해결할 수 있다고 저희는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후쿠시마 오염수를 공간 에너지로 처리한다는 것은 원자를 구성하는 건 양자입니다. 양자 산업을 이제 시작하고 있는데 양자 산업의 대도약을 가져올 수 있으며 지금 세계가 에너지나 자원에 대한 어떤 대안을 제시를 못해서 탄소 중립을 해결하지 못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민국이 선도적인 국가로 나설 수 있는 새로운 대산업혁명의 선도국가 될 수 있다는 길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원자력을 이용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원자력을 순환이 되게 안전하게 이용하는 길을 세계 최초로 한국이 제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공간의 의미를 가지게 되면 모든 물질의 고도 정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초격차의 산업기술적 확보가 가능해집니다. 이것이 저희가 공간 에너지만이 오늘의 기후위기 원자력에서 나오는 후쿠시마 위기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게 된 근거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다 받을 수 없고 한 분만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하시죠. 없으시면 정말 좋은 연구시고 학문인데 이 시간 관계상 자세히 듣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요 얘기를 짧게 제가 시간을 배당받아서 요 얘기만을 본격적으로 하는 포럼을 저희가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때 기회가 되면 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면 이제 제가 교수로 있을 때 학생들한테 뭘